자, 이번 시간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 방금까지 꽃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 범위는 꽃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간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납작납작이라고 하는 그 시로 바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같은 작품은 패러디 문학으로서 꽃과 함께 나오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쨌든 수능이나 모의고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함께 공부해두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서 선생님이 이 작품은 정리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장정일의 그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게 바로 패러디 문학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패러디 문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기존에 있던 작품의 그런 형식이라든지 틀을 가지고 와요. 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패러디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김춘수의 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제적인 면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죠? 그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뭡니까? 앞에서 했었던 김춘수의 시와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바로 뭐다? 단추를 눌러주기. 그렇죠? 바로 즉 단추를 누르는 행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이걸 대상을 인식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사랑의 의미도 이제 여기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 김춘수의 시처럼 의미 없는 존재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대상을 인식 또는 사랑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거나 혹은 사랑한 이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김춘수의 시와 마찬가지 의미로 보면은 의미 있는 존재로 볼 수가 있고 혹은 또 다른 의미로 사랑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지금 화자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자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삭막한 존재라는 거죠. 가슴이 메마른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로 뭐다? 현대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의미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연을 봅시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김춘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게 바로 이 사랑의 의미를 첨가시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 줄입니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작품에는 인식한다라는 의미의 플러스 사랑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랑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되는 거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 장성남의 이제 배를 매다라는 그런 시를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대인들의 그렇죠? 일회적이고 그렇죠? 일회적인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신의 편의 그렇죠? 요구에 따라 언제든 변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바로 뭐다? 이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게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 사랑을 쉽게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완전히 뭡니까?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의 주제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례적인 사랑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이제 심화확장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자, 그렇죠. 오규원의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작품은 솔직히 정말로 간단하게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지금 메뉴 해가지고 샤를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그다음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부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샤를 보들레르 같은 사람은 프랑스 시인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칼 샌드버그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프란츠 카프카는 뭐 한 사람입니까? 체코 그 출신의 독일 소설가거든요. 그 프란츠 카프카의 이제 그 변신 이런 작품들 보잖아. 그렇지? 그런 작품을 쓴 소설가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브 본느프아도 이제 프랑스 시인이고 그 다음 에리카 종은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가스통 바슐라르는 프랑스 철학자고 이하브 하산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했었던 그런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제레미 리프킨은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르겐 하버마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독일 철학자, 언어 철학의 그 대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메뉴판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시인, 소설가, 철학자, 그 다음 경제학자 등을 그렇죠? 메뉴 형식으로 가격을 적용해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즉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정신적 가치조차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 시, 소설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신적인 가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어떻게 물질적 가치로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현대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게 이런 메뉴판의 형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화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1갑산 프란츠 카프카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자, 시를 공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공부에 지금 바로 뭡니까? 굉장히 지금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바로 서체를 변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시어를 강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정신적 가치라는 거죠. 물질 우선 시대는 이런 사회에서 정신적 가치를 이제 공부하겠다는 그 제자를 뭐라고? 미친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화자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이런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보기에 이 제자는 굉장히 예뻐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제자를 미친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풍자를 하더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자, 물질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통해서 풍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값산 프란츠 카프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그 물질적인 사회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 모든 걸 물질적으로만 보는 그러한 사회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이 바로 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원, 그죠? 이 단원 제일 마지막 작품이죠. 그죠? 자,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에서 이거는 이제 문학이 다른 분야랑 이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보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품으로 갑시다. 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고 하는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범위니까 우리가 당연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당연히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애상적 대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묘사적 사실 이 시가 이제 박수근의 그림을 이제 보고 그걸 통해서 느낀 점을 시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의 모습을 묘사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제재는 바로 화가 박수근의 그림이죠. 자, 주제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이 됩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 자, 화가 박수근의 그림에 나타난 표현 기법의 특징을 시로 변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각 연마다 서리적 표현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죠. 됐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는 작품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라는 거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자, 바로 납작하게 눌린 것처럼 보이는 박수근 그림의 특징을 표현한 부분 첫 번째입니다. 박수근의 그림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실어놨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우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모자이크라고 볼 수 있겠죠. 막 종이를 조각 내가지고 붙여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그림을 나타내는, 그쵸? 이러한 방식의 그런 표현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뭐다? 납작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이제 그림을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시의 제목도 납작납작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즉 지금 실제로 화자가 바라보는 건 바로 박수근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봅시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그쵸? 자, 쭈그린 아낙네 둘. 자, 얘네들이 바로 뭐다? 바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을 상징한다라고 화자는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사실은 바로 뭐다? 박수근 그림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이 인물들을 보면서 화자는 이 인물들이 바로 뭐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를 그러니까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박수근 그림의 특징을 표현한 부분 두 번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라는 거죠. 자, 옆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이것도 역시 납작하게 표현한 박수근의 그림의 특징을 표현한 거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바로 뭐다? 옆편네와 아이들. 자, 이 사람들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화가의 그림에, 그렇죠? 반영된 현실의
소재들이고 이들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가 보기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즉 신에게 물어보는데 내가 보기에 그 서민들의 모습이 어떻다?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게 안타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리법, 즉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항변하더라는 거죠. 항변하라는 게 바로 뭐다? 저항해가지고 대변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야? 이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보는 게 당신이 신의 입장에서 이게 마땅한가라고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조심스럽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이연으로 넘어갑시다. 자,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라는 거지.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박수근의 그림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리고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놓고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박수근 화법의 이제 특징을 표현한 내용 네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삶이 어떻다? 바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각박한 서민들의 삶을 형상화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히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이라는 거죠. 즉 서민들이 바로 뭐다? 이렇게 감정적인 여유도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뭡니까? 그마저도 바로 뭐다? 자신의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이 세상에 그런 부는 바람, 파도에 뭡니까? 정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힘없이 세파에 흔들리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즉 하나님 당신이 보기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서리적 표현을 반복을 하고 있죠. 1년에서도 반복했고 나왔고 2년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현실,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마치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뭐다? 서민들의 그런 힘겨운 삶이 자 그림의 그 표현 기법을 통해서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작품이 바로 이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확장학습에 있는 예덕선생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해 주면은
그 납작납작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좋은 작품이 바로 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그 아까 꽃 쓴 시인이잖아요, 그죠? 그 시인이 쓴 작품 중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로 뭐냐면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뭡니까? 화자가 느낀 점을 시로 표현한 게 바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즉 미술 작품을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를 썼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매우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하지만 두 작품은 서로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왜? 방금 했었던 납작납작이라고 하는 시는 바로 뭐다? 현대 서민들의 그런 삶에 대한 일종의 안타까움, 애상적인 감정,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를 담고 있지만, 반면에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 봄의 생명력 이런 것들 예찬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의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박지원의 예덕선생전 역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한문으로 쓰여진 한문소설이고, 그 다음 비교적 분량이 짧은 단편소설이죠. 성격은 풍자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자, 배경은 조선 후기 한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점은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죠. 자, 제재는 바로 천민 계층의 엄행수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 인물이고, 주제는 바람직한 교우의 도와 엄행수의 무실 역행하는 삶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주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 기억하죠, 그렇죠? 그 황망근하고 바로 이 엄행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비슷한 인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 이 엄행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똥을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쁘게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 글의 이제 서술자는 그 엄행수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예덕선생으로 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우리가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에 나왔던 그 황망근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술자가 어떻게 보면 전지적 서술자고 여기서 스승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스승이 어떻게 보면은 그 황망근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일종의 민씨라고 볼 수가 있고, 황망근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엄행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바로 현실 비판가 플러스 풍자 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플러스 평등 사상이 담겨있는 글이 바로 이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선귤자에게는 예덕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귤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조선 후기
그 실학자인 이동호라고 하는 사람의 별호, 이제 호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바로 뭐다?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예덕 선생은 바로 엄행수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은 성이 엄씨고 행수는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똥을 져 나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역부의 우두머리 엄행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똥을 져 나르는 것을 직업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엄행수가 하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교자의 제자인 자목은 스승이 사대부가 아닌 비천한 엄행수와 친하게 지는 것에 불만의 뜻을 표시한다. 이에 선교자는 웃으며 말한다. 라고 해서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방식으로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엄행수는 똥을 져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으나 그가 밥벌이 하는 일의 내용을 따져보자면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가짐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꿋꿋하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엄행수는부터 꿋꿋하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엄행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교자가 뭡니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더럽고 미천한 일을 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사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비록 만종의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밑줄 칩시다.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바로 여기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더러운 일을 하지만 깨끗한 성품을 지닌 엄행수를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겉 희고 속 검은 줄 너만하니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백로는 바로 뭐다? 겉으로는 하얀데 속은 시커먼 놈이라는 거고, 까마귀는 오히려 바로 뭐다? 겉은 시커멓지만 이제 뭡니까? 속은 더 오히려 깨끗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까마귀가 더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알겠지? 근데 백로 보고 비웃지 마라 얘기하면서 백로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다?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시커먼 마음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의미가 상통하는 그런 내용의 시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나는 음식에 곤란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양 나보다 공공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선줄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나는부터 생각하는 데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선줄자는 바로 어떤 인물? 바로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 참으로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다. 대저, 선비가 궁한 생활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 출세함에 온몸에 표가 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선비가부터 부끄러운 일이다. 까지. 그쵸? 자, 이게 바로 뭐다? 선비에게 요구되는 중용의 덕이라는 거죠. 즉, 내가 가난해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고, 내가 부유해도 그것조차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선비는. 알겠죠? 그래서 자, 저 엄행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어찌 감히 벗이라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엄행수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란 칭호를 바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엄행수에 대한 존경과 예찬의 태도를 뭡니까? 예덕 선생이라는 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황만관이 이렇게 말했다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황만관이 이렇게 말했다랑 연관돼서도 나올 수가 있고, 알겠죠? 반면에 아까 했었던 그 납작납작이라고 하는 작품하고도 이제 서민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납작납작은 굉장히 이제 애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반면에 이 작품은 오히려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존경의 의미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 태도적 차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엮어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과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바로 인물에 대한 그런 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서술 방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방금 줬었던 그 여러분들 추가되는 지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바로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자,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이니까 역시 한번 정리부터 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당연히 자유시이고 서정시죠. 자, 성격은 애상적이고, 그 다음에 회상적, 그리고 의지적입니다. 의지적인 면은 백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주제는 자, 가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자,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바로 뭐다? 시적 화자의 내면
인식과 성찰을 형상화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는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을 매개로 바로 뭐다 화자의 내면 인식과 그 뭡니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 한번 살펴보다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과학 중에 한번 했었던 작품이긴 하죠. 그렇죠? 바로 백석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 자체가 바로 일제강점기 그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을 중심으로 시를 쓴 그런 작가고, 근데 이 백석 시인은 다른 이제 그 똑같은 그 소재로 쓰는 시를 쓰는 이용학하고 다른 점이 좀 마지막은 항상 그래도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로서 작품을 마무리한다는 점은 백석 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보다 합시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자, 이 좁다란 방, 자, 이게 바로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주는 시어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뭐다?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그렇죠? 방학 때 한번 했었던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바로 의미를 적어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이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이자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흰 바람벽에 뭡니까?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는 거죠. 즉 뭡니까? 흰 바람벽이 사실 이제 뭔가 펄럭거리면서 그림자가 막 비추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쓸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쓸쓸한 것은 진짜로 대상이 쓸쓸한 게 아니라 바로 뭐다? 바로 이 시를 진행하는 화자의 주된 정서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주는 소재 두 번째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방학 때 얘기했었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보통 50W, 60W 되는 형광등인데 옛날에는 이 와트를 촉이라고 불렀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15촉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광등의 한 4분의 1 밝기밖에 안 되는, 그렇죠? 굉장히 어두운 그런 전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스, 그렇죠? 이게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주는 소재 세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전등으로 인해서 불빛이 비치는데 그 불빛을 지쳤다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다음 전등에 의해서 그림자가 비치는 걸 어두운 그림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화자가 소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따뜻한 술 한 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다? 소박한 소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현재 정서와 상반되는
이미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어둡고 이렇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쓸쓸하고. 근데 이제 뭡니까? 그 소망은 바로 뭐다? 달디난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 따뜻함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라는 거죠. 즉, 네 가지 외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외로운 내면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흰 바람벽에 첫 번째로 뭡니까? 비춘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그런 외로움, 그렇죠? 그 가난하고 외로운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그런데라고 하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그쵸?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그리움의 대상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가족들을 위해서 손등이 다 갈라서 불어 터지는 것도 상관 안 하고 김치를 담기 위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내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리움의 대상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드러나는 바로 뭐다? 바로 그리움의 대상, 즉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화자의 외로움의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더 외로운 마음을 느끼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이제 떠올리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뭐다? 흰 바람벽에서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그런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가 드러났다면은 두 번째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비추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봅시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바로 시상의 전환이 한 번 더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시상의 전환이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번 일어나고 끝인데 여기서는 두 번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또 이즈막 가야 어느 사이엔가 자, 이 흰 바람벽에 이러한 글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거죠.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바로 뭐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내 운명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 저건 운명론적 태도,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죠. 자, 여기 세 줄을 묶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식과, 그렇죠? 운명론적 체념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계속 봅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죠?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흰 바람벽에 비친 것은 글자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글자는 바로 뭐다?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 인식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결과 바로 뭐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태어났다라고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글들은 바로 뭐다? 나를 어떻게 위로하는 듯이 울력하는 듯이 글자들이 지나가는 거야. 즉 이 글자들은 나를 삶을 어떻게 위로해주는 내용의 글자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는지 봅시다. 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자, 화자가 자신의 삶을 자, 운명론적으로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바로 요 두 줄,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화자가 얘기하는 자기 위로와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바로 뭐다? 가난하지만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아까 앞에서 제시했던 나의 모습이 바로 뭐다? 전부 다 하늘이 뭡니까?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되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보면 바로 뭐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이자 동일시 하는 존재 첫 번째죠. 그 중에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대상들은 바로 뭐다? 순수함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래하듯이, 그렇죠? 바로 화자가 동일시하는 존재 두 번째죠. 그렇죠? 얘네들은 바로 뭐다? 바로 고독하게 살면서 자연이나 인간의 실존을 노래한 시인들이고, 이들은 바로 뭐다? 정신적 고결함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이제 바로 세 번째 바로 흰 바람벽에 비친 거는 자기 위안, 그렇죠. 그리고 운명론적 수용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소재는 바로 뭐다? 화자의 내면을 비춰주는 매개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작품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나희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요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총꽃시, 그 다음에 이제 3회 1단원에 있는 내용들, 그쵸? 그 두 작품 정도 남아있잖아, 그치?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시험 범위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역시 자유시이고 서정시죠. 자, 성격은 고백적, 다음 성찰적, 다음 비유적입니다. 자, 제재는 복숭아 나무이고 주제는 대상, 즉 타인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서 담고 있는 작품이죠. 자, 특징은 첫 번째죠. 자, 바로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바로 뭐다?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자, 두 번째 특징은 자, 복숭아 나무, 네, 자연물이죠. 나무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부각시켜주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시는 인식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공간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는 시들은 어때? 대부분이 대상과의 거리가 변하면서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아주 특이하게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점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 도치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여운을 형성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봅시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대상, 즉 복숭아 저 나무죠.
대상이 지닌 복잡한 내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화자는 바로 뭐다? 대상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이 그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시적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타인을 비유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거리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물리적 거리도 먼 상태이고 정서적 거리도 먼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바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뭐다? 대상과의 거리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바로 뭐다?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멀리로만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함으로써 바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알지 못했을 때 화자는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굉장히 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천의 빛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바로 뭐다? 대상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타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는 것을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바로 뭐다?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이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멀지만 반면에 정서적 거리는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 정서적 거리만 먼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부셔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눈부셔 알았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바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대상과 세계에 대한 그렇죠? 이해와 자의 성숙 과정을 이렇게 드러내더라는 거죠.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뭐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다? 복숭아 나무가 그렇죠? 수천의 빛깔을 가지게 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보는 게 더 얼맞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자, 결국 이제 화자는 바로 뭐다? 그 복숭아 나무의 그늘까지 다가갔다는 거죠. 즉, 이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와 대상 사이에 그렇죠? 진정한 이해와 그렇죠?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타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이제 드디어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지고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지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바로 뭐다? 원래는 바로 뭐야?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시 문장의 순서를 바꾼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뭐다? 그렇죠?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그렇죠? 바로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주의할 거 바로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정서적 거리가 먼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알겠죠? 자, 이 작품은 지금 여러분들 그 추가로 나오는 작품 같은 경우는 지학사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 전부 다 선정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지학사 문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 작품하고 함께 나오는 작품이 바로 안도현의 간격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이 안도현의 간격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화자는 그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어떤 선입견? 뭡니까?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가지고 숲을 이루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숲이 어느 날 다 타버리고 나가지고 다 산에 나무들이 밑동만 남았을 때 화자는 뭡니까? 그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즉, 이 작품 간격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바로 뭐다?
물리적 거리가 먼저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서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화자는 깨닫습니다. 바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바로 뭐다?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즉 그 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이에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타인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담은 시가 바로 안도현의 간격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바로 예전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죠? 고슴도치 포엠툰이라고 해서 약간 시를 만화식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 그 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어느 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너무 추워가지고 서로의 체온을 느껴서 가까이 붙었다는 거야. 그런데 서로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야 하면서 서로 다시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도 이제 다시 또 추우니까 또 가까워졌는데 또 가시에 찔려서 아야 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 그 두 고슴도치는 서로의 뭡니까 어느 정도 체온을 살짝은 느낄 수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알맞은 거리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안도현의 그 간격이라고 하는 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고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바로 뭐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이 작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품은 정서적으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데 그 작품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남은 시간 문제 조금만 풀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